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법 요소의 활용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 문법 요소의 활용 첫 번째 높임 표현이 나오네요. 높임 표현 발견하기부터 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을 생각해보자. 자,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시니까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고 돌아서 막내야 밥 먹어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나에게도 물어보고 할머니께도 여쭈어 보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들의 높임 표현이 사용된 걸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화자에게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죠. 그리고 막내는 낮추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는 진지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잡수다라고 하는 어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내에게는 밥을 사용하고 먹다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청자에게 누나는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누나에게는 에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편 할머니에게는 깨를 사용하고 여쭈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 우리가 높임법이라고 하면 높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낮추는 것도 포함합니다.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다.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지우야 버스 왔어. 할아버지 버스 왔어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볼까요? 가나에서 청자에 따라 왔어요라고 종결의 어미를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로 실현됐다? 종결 어미로 실현되고 있다. 왔어요. 차이가 있죠. 요가 붙었습니다. 상대 높이법은 주로 종결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 좀 포멀한 그런 자리에서 쓰는 격식체고요. 비격식체는 친한 사이에서 쓰는 그냥 편한 사이에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서 쓰는 체가 되겠습니다.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해요체나 해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4개고요. 비격식체는 2개입니다. 자, 옆에 보고 갑시다. 어미의 종류.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다. 자, 가시었다라고 했을 때 가가 어간이고 이게 어미인데 맨 끝에 오는 게 어말어미, 종결어미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가지 시와 어시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이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격식체다.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다 비격식체를 사용하죠.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비격식체를 사용합니다. 자,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걸 한번 볼까요? 자, 특징이 있다면 해요체와 해체는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류법, 강탄법 5가지인데 해요체와 해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끝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걸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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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똑같습니다. 나타난 표현에. 자,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이는 거고요. 하오체는 예사 높임, 하계체는 예사 낮춤, 헤라체는 아주 낮춤. 헤라가 제일 낮은 거고 하계는 약간 높은 거, 하오체는 높은 거,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은 겁니다. 하십시오체의 감탄법은 없고요. 한 개밖에 딱 없죠. 자, 나머지는 거의 다 하십시오는 십시오, 비읍시오로 끝나고요. 하오체는 오로 끝납니다. 하계체는 개로 끝나고요. 헤라체는 아, 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거의 아로 끝나죠. 가니는 사투리에서 가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예, 하계체에 가나가 있죠. 예, 이거는 좀 유의해야겠죠. 가니, 가나. 하계체는 내가 거의 있죠. 개, 예, 능구머니 하계체입니다. 하오체는 는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 나고 값이다가 주의해야겠죠. 예.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청류형의 하오체다. 그 다음에 가시지요가 청류법이고 명령법은 십시오, 십니까, 십니다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따로 표시를 하면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그 다음에 는구려, 는구먼, 그 다음에 가나, 가니. 자, 요런 것들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외워도 이거 문제 나오면 안 틀리겠네요. 네, 요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체높임법으로 갑시다. 주체높임법은 주어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말하는 이보다 서술어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 동생이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다. 자, 가와 나에서 서술의 주체는 각각 동생과 어머니이다. 나에서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이 대신 깨서 동사 들어왔다 대신 들어오셨다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서너 발음이 시를 붙이거나 쭉적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계시다와 잡수시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실현됩니다. 자, 여기서 간접높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접높임. 주체높임법에서 높여야 할 대상이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간접높임의 방법. 자, 간접높임의 정의를 알아둡시다.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혹은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 문장에서는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약속을 있으시다라고 표현하여 간접높임을 실현한 것이다. 여기서는 할머니와 관련된 거죠. 관련된 게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 높임으로 실현되고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좀 적어볼게요. 서술어의 높임의 특수어휘, 앞에 나왔던 잡수시다 같은 거 있죠. 특수어휘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용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십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만 가지고 사용한다. 이외에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십니다. 외에 또 다른 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거 해볼까요? 사장님께서는 따님이 2명 있으시다. 시로 실현된 거죠. 선생님의 말씀이 주로 사용되는 예문입니다.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여기서 시로 사용됐고 높여지는 대상이 바로 이 따님이고요. 여기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런 예문들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 높임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존법. 필기해 볼게요. 압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는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는 전통적 화법에 의한 것이다.
최근에는 좀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높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자, 허용된다는 얘기는 문제로 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걸 압존법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느냐? 가족 간, 사제 간 허용된다. 직장이나 이런 공적인 관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럼 압존법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예, 한번 봅시다. 예, 할아버지가 청자예요. 할아버지 청자. 아버지가 왔습니다. 자, 아들이 말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왔습니다라고 하면 높임법이 틀렸죠. 주체고요. 자, 그런데 듣는 사람이 청자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술어의 주체가 화자보다 높다고 하지만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우린 전통적인 화법에 따라서, 우린 유교적인 질서에 따라서 할아버지 더 높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이걸 압존법이라고 한다.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특수어휘 있었는데 특수어휘 몇 개 더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먹다의 경우에는 특수어휘가 많아요. 들다, 드시다, 잡수다, 잡수시다 가 있고요. 있다, 계시다, 자다, 주무시다 다 있어요. 죽다는요, 돌아가다, 돌아가시다. 아프다는요, 편찮으시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필기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0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객체 높임법 정의부터 봅시다. 객체 높임법은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라 선생님께로 부사어가 바뀌면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여쭈어라 봐라 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래서 여쭈어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또 부사격 조사가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이다, 모시다, 베다, 여쭈다 같은 특수어휘가 사용됩니다. 자, 베다도 되지만 뵙다도 있고요. 뵙다, 여쭈다 대신에 여쭙다도 가능합니다. 여쭙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으로 가봅시다. 자, 시간 표현 발견하기. 기억에서 시옷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생각해보고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보자. 자, 서울 23도. 어제는 하루 종일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과거죠. 과거 기억이라고 할게요. 밤새 비가 내린 과거죠. 기억. 오늘 아침은 대기가 깨끗해져 구름이 한 점 없이 맑은 현재죠. 현재 히읗. 눈부십니다. 히읗.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최고 23도까지 오르겠고, get했으니까 미래죠. 미음. 며칠 선선했던은 과거죠. 기억. 동해안도 강릉이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날씨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을 것. 미래입니다. 예상되어 바깥 활동을 하기에 좋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 봅시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이걸 발화시라고 합니다. 발화시. 그리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실제로 일어난 시점인 사건 시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한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보다 앞서는 것을 말하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경우고,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죠. 자, 이 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은 사건 시가 발화 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앞에 있어야지 과거죠. 그 다음에 같으면 현재, 그럼 사건 시가 뒤에 있으면 미래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다. 자, 과거 시제는 가에 왔다처럼 선어말어미 at, at이나 더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는 니은, 동사의 어간의 니은, 동사죠. 형용사가는 현재가 됩니다. 동사의 어간의 니은을 혹은 던을,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던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자, 현재 시제는 나의 온다처럼 동사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니은, 는을 사용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는 동사의 어간에는 니은을,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는 니은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 미래 시제 다에 오겠다처럼 선어말어미 get이나 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get 대신에 리을, 것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관형사형으로 만들 때는 리을 사용한다. 자, 밑줄 찐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높은 하늘, 이름을 적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높은은 뭐예요? 형용사죠. 이름을 적은, 적다는 동사입니다. 자, 차이가 뭐죠? 자, 적은은 과거가 되죠. 동사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가 됩니다. 네,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선어말어미 get. 자, get은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추측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예문을 알아두세요.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다. 얘는 추측이죠. 나는 시인이 되겠다.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합니다. 이걸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내가 말해도 되겠니? 되겠니? 자, 이때의 get은 완곡이라고 합니다. 완곡. 완곡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내가 말해야 할게 뭐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말해도 되겠니를 사용해서 완곡한 표현,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또 get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동작상이 나오네요.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식, 양상인데요. 동작의 그 나타난 상태, 그 모양, 이런 걸 말합니다. 모양, 상태. 이것을 동작상이라고 한다. 동작상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 우리 영어에서 뭐 ing, 비동사 플러스 ing, 은솔이가 밥을 먹고 있다, 고 있다로 실현되네요. 끝나간다. 네, 방학이 끝나간다. 이것도 진행상이죠. 현재 끝나간다. 자, 완료상은 고양이가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미 앉았죠. 앉는 동작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과자를 다 먹고 있다가 아니라 먹어버렸다. 이것도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자, 이런 동작상은 중의성을 가지는데요. 중의성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예문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 예문 다 똑같이요. 첫 번째는 동작이 진행 중이다. 자, 결국 진행상이라는 거죠. 진행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는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의미한다는 거죠. 이때는 완료상이 됩니다. 이래서 중의성을 갖고 있는 문장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발견하기. 밑줄 찐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창문 좀 닫아줄래? 이미 닫혀 있어요. 자, 닫다가 닫혀라는 차이를 보는 거죠. 닫아는 주어가 창문을 닫는다는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 닫아줄래? 닫다. 닫혀는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닫혀 있다는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동이 뭐냐?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능동문이죠. 피동문은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쥐를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요. 고양이가가 주어가 부사어로 갑니다. 그리고 잡았다가 잡혔다로 바뀌죠. 자, 능동문의 목적어인 쥐를 피동문에서는 주어 쥐가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인 고양이가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 고양이에게 된다. 피동문의 서술어인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사 전미사,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결합하여 명사의 피동전미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잡혔다는 피동전미사 히를 결합한 형태다. 이 밖에 아어지다 혹은 개되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피동문을 만든다. 피동은 표현은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또는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려 할 때 사용한다. 자, 피동 표현에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알아두세요.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려 할 때 사용한다. 자, 다음 두 문장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식탁을 안 닦으셨네요. 식탁이 안 닦였어요. 자, 식탁을 안 닦으셨네요는 능동문이죠. 능동문. 식탁을 닦지 않은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식탁을 당신이 안 닦았다. 주체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탁이 안 닦였어요는 피동전미사 이가 사용한 거죠. 닦다가 기본에 여기에 이가 들어간 겁니다. 식탁이 닦이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얘는 얘는 피동문이 되겠고요. 피동문 상태 강조가 되겠고, 얘는 주체를 강조하는 차이가 있네요. 자,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봅시다. 파생적 피동문은 전미사가 붙은 짧은 피동, 단형이라고 합니다. 단형, 짧아서 닫혔다. 키가 들어간 거죠. 통사적 피동문은 어지다가 붙는 겁니다. 혹은 개대다가 붙은 거여서 어지다, 여기 어지다가 들어간 거죠. 어지다. 이걸 장형 피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됐고요. 여기 필기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지금 우리 아직 사동은 안 배웠는데, 자,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필기부터 해볼게요. 형태가 동일한 피동 접사가 붙은 걸 피동사라고 하고요. 사동 접사가 붙은 걸 사동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 번째는 문맥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 피동인 경우는 어떻게 써요? 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사동사는 뭐 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맥으로 하고 그 다음이 목적어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피동문은 어때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버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편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사동사다. 목적어가 없으면 비동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산이 보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 얼굴을 보여주다가 있습니다. 자, 얘의 경우에 어떻게 구분할래요? 네, 이렇게 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굴이 있죠, 보다에. 그럼 뭐 이게는 사동이, 자연스럽게 사동이 되고요. 얘는 피동인 겁니다. 자, 왜 이걸 구분하냐면은 보이의 이나 보여의 이나, 둘 다 이희리기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 또 얘 문제 적어볼게요. 아기가 아빠에게
안겼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에게 똑같죠? 아기를 안겼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빠에게 안겼다. 아빠에게 안겼다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목적어가 있죠. 잠깐 목적어가 있으면 뭐라고? 얘가 사동이고 얘가 피동인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빈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거 이거 알아두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동 표현 가볼게요. 자, 사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문이라고 하고 아까 능동이랑 거의 똑같아요. 주동과 능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의미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고 피동의 반대는 능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동생이 울었다 라고 하면 사동문이 되면 형이 없는 주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었던 주어가 누가 울렸는지. 그래서 동생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고 울었다가 울렸다로 바뀌는 겁니다.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의 목적어는 부사어가 되고 새로운 행위 주체가 사동문의 주어가 된다. 위 문장에서 주동문의 동생이 사동문의 목적어 동생을이 되고 형이 사동문의 주어로 새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는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결합하거나 명사의 사동전미사 시키다를 결합하여 만듭니다. 울렸다 울었다에 사동전미사 리가 결합한 형태다. 이 밖에 개하다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기도 한다. 전미사에 의한 사동 표현과 개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의미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자, 의미의 차이.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자, 이거부터 필기.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걸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죠.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는 걸 단형사동을 파생적 사동문을 한다고 앞에서 우리 피동하고 응용되죠. 파생적 사동문은 직, 간접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편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만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해죠. 자, 얘는 여기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자, 입혔다. 실제로 엄마가 입힌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했다. 누가 입은 거예요? 딸이 입었죠. 그래서 얘는 간접 사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 히를 넣으면은 직접 사동도 되지만 동시에 간접도 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딸이 실제로 그냥 엄마가 옷 입어 라고 얘기했는데 딸이 지방 가서 자기가 스스로 입은 거야. 자, 이래도 어머니가 따뜻한 옷을 입혔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직간접이 모두 가능하지만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 엄마가 입힌 건 아니죠. 그래서 직접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사동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예외적인 경우. 자, 예외적인 경우는 내가 문고리를 돌렸다. 자, 이렇게 주체가 내가가 오면은 돌렸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직간접 모두 가능하지 않아요. 얘는 직접만 되죠. 직접만 의미를 갖고요. 손을 다친 아이에게 이렇게 의미를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먹였다 라고 이렇게 한정해버리면은 이 먹였다의 대상은 내가 직접 먹인 거죠. 그래서 직접만 가능한 겁니다. 간접 불가능하죠. 자, 가는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와
딸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어머니가 지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나는 딸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어머니가 시켰다는 의미만 있다. 이 말 다 이해가죠?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동 표현은 행동을 시키는 주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사동 표현 어떻게 쓴다?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 행동을 시키는 주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필기 하나 합시다. 이중 피동에 대해서. 얘는 비문이다. 문법적으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볼게요.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자, 보여진다가 좀 이상하죠. 자, 보여진다는 이중 피동이에요. 이거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끝이죠. 보인다에다가 어지다가 더 들어간 거죠. 그 다음 게으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잘 잡히게 되지 않는 법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자, 여기서는 잡히게 되다. 자, 이 부분이요. 잡히게 되다. 자, 약간 여기 수정 좀 할게요. 잡히게 되지 부분이요. 야, 잡히다 자체가 비동이죠. 그런데 여기도 좀 이상하네요. 여기도 지우고요. 잡히게, 예. 잡히다도 비동인데 게되다도 붙었죠. 그래서 이중 비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고치면은 얘를 고쳐야겠죠. 그러면 잡히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잡히지 않는 법이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게 있고, 아까 요거는 했죠. 생략해도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고, 윗부분 안 했네요. 다음 문장에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자. 내 친구를 소개시켜줄게 했습니다. 자, 시키다를 사용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닌데 사동 표현을 만드는 시키다를 사용하여 어색한 거죠. 이거는 내 친구를 소개해줄게 또는 내 친구를 소개할게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이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소개시키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쓰지만 다른 어휘들도 좀 알아둘게요. 어떤 게 있느냐? 위로 쓸까요? 자, 이거 관련돼 있는 거. 얘는 실내, 너무 다시 할게요. 깨끗하게. 네. 실내를 환기라는 이 어휘가 시키다가 자주 붙어요. 환기시키다. 환기해라 라고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꿈을 실현시키다. 꿈을 실현하다 라고 고쳐야 되고요. 장점을 자기소개서 썼을 때 장점을 부각시켜라 라는 말 쓰죠. 부각해라 가 맞습니다. 그 다음 직원을 해고시키다.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해고했다 라고 해야겠죠. 해고하라. 너무 길다. 자, 이것도 다 관련된 겁니다. 얘는 전부 다 시키다를 하다로 수정해야 된다. 전부 다 비문이다.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어색하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표현입니다. 자, 부정표현.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너는 공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자, 안 한 거는 주어의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고요. 못 한 것은 능력이죠. 능력이 부족해서로 차이가 있다. 자,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개념이고, 부정문에서 부정, 부사, 안,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과 지 않다, 아니하다, 지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 있다. 지호는 재호를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지호를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차이는 안 부정문은 단순한 부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대한 부정이고, 목 부정문은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데 대한 부정이다. 가는 지우의 의도에 의해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우가 재우와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지우가 재우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라고 했죠. 자, 부정문은 먼저 옆에부터 봅시다. 네, 통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통사적 부정은 안 못이나 지 않다, 지 못하다. 그러니까 안 못, 이거는 짧은 단어는 단형이라고 하고, 얘는 장형이 되겠죠. 자, 이게 단형이든 장형이든 어쨌든 이런 걸 통사적 부정이라고 하고요. 통사를 이용한 통사적 부정, 문장 내에서의 부정을 사용한 거고, 그다음 어휘 자체가 부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다나 없다, 모르다 같은 어휘를 사용한 거. 여기는 기차역이 아니다. 얘도 부정문이에요. 건너편 버스 정류장이 없다도 부정문입니다. 나는 모른다도 부정문입니다. 얘는 부정문인 거 잘 아는데 얘도 부정문인가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다 부정입니다. 어휘적 부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의 긴 부정문을 봅시다. 여기 없어서 적어볼게요. 청유문에서 긴 부정문. 긴 부정문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 뭘 사용하죠? 지 마라, 마라를 혹은 지 말자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쓰고요. 그를 만나지 못해라 이렇게는 못 쓰죠. 네. 그를 만나지 아니해라도 안 됩니다. 라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쓴다. 이때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라를 표준어 맞냐? 마라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복수 표준어가 됐어요. 표준어 원래는 안 됐는데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아 또는 말아라 이렇게 써도 되고 가능하고, 또 마라 지금 나온 것처럼 마 돼야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 복수 표준어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여기 보면 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걸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중의성, 부정문의 중의성, 해소 방법, 이걸 많이 물어보기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단어의 강세를 주는 겁니다. 너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럼 너의 강세를 준 거죠. 오지 말라고 했어. 가는 건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또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 보조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보조사 는을 추가로 사용하면은 또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뭐뭐가 아니다 형태로 변형하는 경우도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소 방법 세 가지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 표현도 봅시다. 자, 인용 표현.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네요. 예. 직접 인용은 라고가 붙고 이렇게 큰 따옴표 하고 라고, 그 다음에 가가가 우리 여기 기역이라 했죠. 간접 고 기역에 고의 기역. 그래서 간접은 아무것도 없고 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럴 때는 오케이 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요. 비문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서점에 가자라고 말했다. 여기 고 대신에 얘를 라고라고 적혀있으면 얘는 비문인 겁니다.
문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 친구 서점에 가자라고 말했다. 틀린지 모르고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얘를 고가 나오면 간접인용이라고. 기역 간접인용은 고다. 이렇게 꼭 한번 기억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 활동으로 갑시다. 자,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죠. 당연히 주체고요.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어머니께 조사 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특수어휘,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객체입니다. 어머니께니까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했어요. 네, 아저씨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라고 하네요. 상대 높임이면 종결 어미가 돼야죠. 비읍니까? 무슨 체죠? 하십시오체가 되겠죠. 하십시오체. 자, 그 다음 2번 주체나 객체에 맞게 높임표를 바꿔보자.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드신다가 되겠습니다. 디귿. 나는 동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갔다.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은솔이에게 물어봤다.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렇게 하네요. 한번 다음 문장에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고 바르게 고쳐보자. 아버지 무슨 고민 계세요? 아버지한테 고민이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댔죠. 아버지가 아닌 고민을 직접 높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무슨 고민? 얘를 바꿔야겠죠. 있으세요. 간접 높임으로 쓰면 이게 직접 이 계시다라고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있으세요라고 바꿔야 됩니다. 간접 높임을 계세요를 사용해 계시다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그래서 어색한 거고요. 그다음 나는요. 주원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라고 했습니다. 오시래? 주원이한테 선생님이 오시라고 해서 자 그래서 시의 위치를 잘못 적용했죠. 그래서 친구인 주원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 빨리 오라셔. 오라고 하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시를 읽고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시네요. 아주 좋은 시죠. 나이덕의 땅끝. 우리 문학에서 배웠었던 산속에서의 시인입니다. 나이덕 시인. 산 너머 고운 노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문법적인 것만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색칠한 노란색, 핑크색, 보라색의 시제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 전부 다 과거네요. 핑크는 는,지, 그러니까 현재죠. 보라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 한 개밖에 없네요. 시제 표현 at, at, 던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 또 있고요. 는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는 공집합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 리가 붙으네요. 이르리라는 것이. 시의 흐름이 시제 표현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 시가 보면 과거의 해상에서
현재를 성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흐름에 따라 시제 표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겠죠. 자, 여기 보면 색깔이 여기까지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있네요. 자, 옆에 설명 도움만 한번 봅시다.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은 과 느는 해요체는 하십시오체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자, 가요, 갑니다, 예쁘다, 학생이다. 네, 이렇게 사용하지. 학생이다의 니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서술격 조사, 형용사 예쁘다도 요 서술격 조사에서 갑니다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해요체나 여기는 해요체고 얘는 하십시오체고 얘는 형용사고 얘는 서술격 조사예요. 사용되지 않는다. 다음 3번 가봅시다. 다음 뉴스 보도를 보고 비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경북 포항 경주 가정집에서 피해 잇따라 경남 창원시 한 상점 지진의 건물의 지진이네요. 경북 포항시 한 가정집 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갖 물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실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깨져서 기억 알맞은 비동표현.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고 화분이 넘어져 바닥에 흙이 쏟았습니다. 경남 창원시 한 상점에서도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의 진동이 감지할 정도로 건물 전체가 흔들었습니다. 진열장에 정시된 상품들은 바다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어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119 대원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방송인데요. 자, 1에 표시한 단어를 활용하여 기응미음에 알맞은 피동표현을 써보고 피동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능동표현은 깨서 쏟았습니다. 감지할, 흔들었습니다. 담았습니다. 되겠고 이걸 피동으로 바꿔볼게요. 깨서를 어지다를 붙여서 깨져서 어지 플러스 어서가 돼서 피동표현 요소는 어지다가 되겠네요. 자, 쏟았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좀 크게 합시다. 쏟아졌습니다. 다가 되겠고요. 쏟에다가 아지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씁니다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생략할게요. 이런 붙임은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지다가 되겠고요. 아지다 어지다는 이 형태 알겠죠? 그 다음에 감지할은 감지되리 되겠네요. 감지될 여기 똑같죠? 감지 플러스 되에다가 리을이 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은요 흔들렸습니다가 되겠고요. 기본 흔들에다가 리가 오고요. 엇에다가 습니다가 붙겠네요. 그래서 얘는 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히리기의 리인 거죠. 그 다음 미음은 담겼습니다가 되겠고요. 담겼습니다. 여기다가 담에다가 기 플러스 플러스 습니다가 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은요. 그리고 여기는 기가 되겠네요. 양쪽에 그어줘야겠네요. 여기는 됐고. 자, 이 보도문에서 피동문이 많이 사용된 까닭은 뭘까요? 자, 우리 아까 피동문이 사용되는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줄과 어떤 부분, 아랫부분이 있었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있잖아요. 동작의 주체가 지금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피하게 하고와 대피시켜의 사동 표현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자, 먼저 대피하게 하고를 A라고 하고요. 대피시켜를 B라고 합시다. A는 행정안전부가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반면에 B는 119가 직접 와서 대피시켜줘. 119가 얘는 문자고요. 얘는 119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개하다라고 했을 때는 간접 사동이고요. 개하다, 간접 기역이죠. 기역, 그러니까 개하다, 기역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비시켜는 직접 사동이고, 직접 시키다가 붙어가지고 직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서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이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불리운다. 자, 불리운다 어떻게 고칠까요? 이 노래는 많은 사람에게 불린다 라고 해야겠죠. 리에 우까지 붙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일이 시험이라는 믿겨지지 않는다. 믿겨지지 어지다에 기어 붙었죠. 이게도 붙었죠. 그래서 믿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고기를 구웠더니 옷의 냄새가 배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 같지 않죠. 근데 배였다를 자세히 보면은 냄새가 배였다일 필요가 없어요. 배다거든요. 기본형이. 그렇기 때문에 배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배었다. 고기를 구웠더니 옷의 냄새가 배다, 배었다. 배이었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배었다. 냄새 자체가 배다라는 단어 자체가 냄새가 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다음 활동을 통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 탐구해보자.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중의성이 있죠. 부정의 대상에 따라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어절 단위로 다 가능해요. 자, 않았다를 빼고 은솔이,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먹다 이렇게 해볼게요. 과거니까 먹었다라고 합시다. 먹었다. 사과 먹었다. 자, 은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과를 먹었다가 되겠고요.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다가 되겠고요. 사과를 먹지 않고 다른 얼굴에 쳐발랐다든지 갈았다든지 뭐 던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와 같은 부정 표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다 가르쳐줬죠. 선생님이 강조를 두는 게 있었죠. 첫 번째 강조, 강세를 두는 거죠.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그럼 은솔이가 안 먹은 거고,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먹었다는 거고, 은솔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과를 안 먹고 던졌다는 거고, 이렇게 강세를 줄 수가 있고요. 강조, 강세 둔다. 그 다음에 조사, 은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떻게 돼? 은솔이가 사과는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 한 개 더 있었죠. 뭐뭐가 아니다 형태로 바꿀 수 있었죠. 은솔이가 먹은 건 사과가 아니다. 사과를 먹은 건 은솔이가 아니다. 은솔이는 사과를 먹은 게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부정 표현이 이 중의성이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문법 요소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